DNA와 분자생물학 혁명, 그리고 지적 설계. 케임브리지에서 가장 흥미로운 발견 이야기라면 역시 왓슨과 크릭의 이야기, 그리고 소위 분자생물학 혁명에 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리처드 도킨스의 과학적 유물론과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세 번째 큰 발견입니다. 참고로 우주의 미세 조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맹목적이고 무자비한 무관심의 기초에 우주를 설명하려고 할 때 기대할 수 있는 속성이 아니죠. 요즘 무신론자들의 주된 설명은 수많은 다중우주가 존재하고 우리가 운 좋게 모든 미세 조정 매개 변수가 딱 맞는 우주에 살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에 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신에게 우호적인 함의를 가진 가장 유명한 발견은 바로 DNA의 발견입니다. 1953년 이곳에서 DNA의 구조가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DNA가 알파벳 혹은 디지털 형태의 정보를 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왓슨과 크릭이 1953년 처음으로 DNA 구조를 규명했습니다. 그들의 유명한 이중나선 모델은 당-인산 뼈대와 그 안쪽에 정보를 운반하는 염기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1953년 2월 28일, 그들은 이곳에 이글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우리 중 몇몇은 거기에 가서 기념으로 맥주 한잔 할까 이야기했었죠. 참고로 이곳은 윌리엄 윌버포스가 즐겨 찾던 곳이기도 합니다. 캐번디시 연구소 문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연구소 문을 찾아 오른쪽 창문을 보면 왓슨과 크릭이 DNA 구조를 연구하던 곳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구조를 알아내고 모든 조각이 딱 맞아떨어졌던 날, 크릭은 뒤로 물러서서 너무 아름다워서 틀릴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몇백 걸음 떨어진 이글펍으로 걸어가서 술을 마시고 있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생명의 비밀을 발견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날 술값이 공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꽤 대단한 분위기였겠죠. 오늘날 펍 바로 밖에는 기념 현판이 있고 여러분의 셀프 가이드 투어 자료에도 사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프랜시스 크릭이 5년 뒤인 1958년에 내놓은 서열가설이 더 중요한 발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꼬인 이중나선 내부의 화학적 하위 단위들이 마치 문자, 언어의 알파벳이나 기계어의 0과 1 같은 디지털 문자처럼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빌 게이츠는 DNA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같지만 우리가 작성한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큰 말이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크릭은 DNA가 디지털 형태의 정보를 담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 정보가 살아있는 세포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거대 단백질 분자를 만드는 지침을 제공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라는 작은 단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것들이 올바르게 배열되면 긴 사슬 모양의 분자가 특정 모양으로 접히게 됩니다. 이 모양이 정확해야만 세포 내 다른 분자들과 열쇠와 자물쇠처럼 맞아떨어져 기능을 수행합니다. 단백질은 세포의 도구 상자와 같습니다. 망치, 렌치, 토비 모양에 따라 기능을 하듯이 단백질도 촉매작용을 하거나 정보를 표현하거나 세포 생존에 필요한 미세기계의 부품이 됩니다. 이 모든 정교한 기계 장치들은 DNA의 정보에 따라 만들어진 단백질로 구성됩니다. 좋은 비유로 디지털 프린터나 캐드캠 기술을 들 수 있습니다. 시애틀의 보잉사에서는 엔지니어들이 코드를 작성하면 그 코드가 기계어로 변환되어 제조장치로 전달되고 장치는 코드의 사양에 따라 비행기 날개의 리벳을 정확한 위치에 박습니다. 우리는 디지털 정보가 기계 부품과 시스템의 구축을 지시하는 것을 항상 봅니다. 이것이 바로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크릭이 처음 깨달았고 이후 일련의 실험들로 확인된 사실이죠. 동시대에 이곳 케임브리지에는 단백질의 기능을 밝혀낸 과학자들도 있었습니다. DNA를 연구하는 사람들과 단백질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모든 것을 밝혀내고 있었던 거죠. 그중 핵심 인물인 막스 페루츠는 단백질 구조 연구로 1962년 노벨상을 받았고 왓슨과 크릭도 비슷한 시기에 받았습니다. 엄청난 과학적 창의성의 시기였죠. 재미있는 점은 프랜시스 크릭이
2차 대전 당시 암호 해독가였는데 결국 생명의 궁극적인 암호까지 해독했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왓슨과 크릭은 철저한 과학적 유물론자이자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물질적 기초를 찾고 있었고 1953년에 그것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크릭은 곧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분자가 아니라 코드 암호를 담고 있는 분자라는 것을요. 이 발견은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적 설계라고 부를 만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진화론의 완전한 난관을 조성했습니다. 진화론은 최초의 생명체나 이후의 생명체들을 만드는 데 필요한 정보의 기원을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그가 여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막스 페루츠와 교류하며 이곳 분자생물학 연구실에서 14년 동안 놀라운 연구를 수행한 또 다른 훌륭한 케임브리지 과학자입니다. 이번 주 후반에 그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어쨌든 왓슨과 크릭은 생명의 물질적 토대를 찾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들이 발견한 것은 소프트웨어에 더 가까웠습니다. 빌 게이츠의 말처럼 우리가 만든 그 어떤 것보다 진보된 프로그램이죠. 여기서 이 이야기가 제 이야기와 교차합니다. 1985년 댈러스에서 열린 그 컨퍼런스에서 저는 우주론자들이 창조 사건의 증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또한 생명의 기원 문제와 DNA의 정보, 전달 속성에 대한 분자생물학의 새로운 발견들이 토론의 양상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80년대 중반이 되자 아무도 이 정보가 어디서 왔는지 이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비생명 화학물질에서 최초의 생명이 기원했다는 것을 설명하려 할 때 화학물질들이 서로 부딪히는 것은 상상할 수 있지만 어떻게 방향성 없는 화학 반응이 코드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건 그럴듯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컨퍼런스에 참석한 과학자 중 찰스 셔스턴 박사는 생명 기원의 신비 더 미스터리 오브 라이프스 오러절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에필로그에서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려는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이 정보가 방향성 없는 화학적 과정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지적 원인의 산물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의 추론은 매우 직관적이었습니다. 우리의 경험상 정보는 지성의 산물이다.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래머에게서 나옵니다. 우리는 20년 동안 화학 반응으로 DNA 정보의 기원을 설명하려고 노력했지만 화학은 그런 일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짐 투어 교수가 말하듯 화학은 생명에 관심이 없다. 생명 친화적인 방향으로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셔스턴은 이것이 지적 원인의 증거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그 컨퍼런스 이후 그를 찾아가 1년 동안 멘토링을 받았고 로터리 장학금으로 케임브리지에 올 때쯤엔 이미 무엇을 연구하고 싶은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명의 기원 문제, 특히 실제 지적 설계에 증거가 있는지 연구하고 싶었습니다. 지적 설계를 위한 과학적 이론이나 논증을 공식화하는 것이 가능한가?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이 문제를 생각하는데 가장 도움을 준 사람은 또 다른 케임브리지 출신인 찰스 다윈이었습니다. 비록 제가 그의 새로운 생명체 기원 이론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는 이 기원 문제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추론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그것은 통제된 실험실 조건에서 어떤 과정을 재현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역사 과학적 추론 방법이었습니다. 역사 과학자들은 단서를 보고 그 단서들을 발생시켰을 원인을 역추적하려 합니다. 제 박사 학위 논문 제목은 단서와 원인이었습니다. 다윈은 우리가 과거를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인과관계에 대해 알고 있으므로 현재 관찰되는 결과에 대한 가장 그럴듯한 원인을 추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를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이라고 합니다. 제가 연구하는 동안 미국에서 피터 립턴이라는 젊은 교수가 이곳 과학철학과 교수직 지원을 위해 강연을 하러 왔습니다. 그는 결국 채용되어 나중에 학과장까지 되었는데 저에게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이라는 원고를 남겨주었습니다. 철학자들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무엇이 설명을 최선으로 만드는가? 저는 19세기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의 연구를 깊이 파고들면서 이미 합의된 결론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최선의 설명이란
문제의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알려진 원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저는 이 내용을 윌리엄 휴얼, 우리 센터 이름의 유래가 된 분과 찰스 라이엘의 저작에서 찾았습니다. 라이엘은 다윈이 비글호에서 읽었던 유명한 지질학자입니다. 그의 책 제목을 보고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긴 빅토리아 시대풍 제목은 이렇습니다. 지질학의 원리 현재 작동 중인 원인들을 참조하여 지구 표면의 과거 변화를 설명하려는 시도. 현재 작동 중인 원인.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보는 현상을 설명할 때 그 현상을 일으킨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날 작동하는 원인을 참조하여 설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디지털 코드를 생성하는 현재 작동 중인 원인은 무엇인가? 저는 깨달았습니다.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바로 지성, 즉 지능입니다. 우리가 정보를 볼 때, 특히 그것이 알파벳이나 디지털 형태라면 대형 박물관의 로제타 스톤 상형 문자든 신문 헤드라인이든 소프트웨어 코드든 라디오 신호에 담긴 정보든 간에 그것은 언제나 물질적 과정이 아닌 지성 마음에서 비롯됩니다.